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 소년이 왕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둘러싼 차갑고 묘한 침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창덕궁의 돌바닥은 아직 이른 새벽에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궁궐의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마치 오래된 전각들이 스스로 떨고 있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지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그런 느낌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운이 그날의 궁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시작해볼까요? 그날 궁궐은 통곡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익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이었고 8세의 어린아이가 갑작스럽게 왕이 되는 자리. 하지만 창덕궁 인정전에는 통곡 대신 이상한 침묵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 통곡을 흉내내는 소리 정도는 있었지만 그 울음에 피나 살은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흘려야 하는 눈물의 모양만 흉내내는 듯한 건조한 소리였죠. 아이는 골룡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깨가 살짝 기울어졌고 손가락은 소매 안에서 연신 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품에서 뛰어노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오늘 그는 전하라 불려야 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 셈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은 단순히 왕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200년 조선 왕권의 무게, 어른들도 버거워할 짐을 7해 갓 넘긴 어린아이에게 지우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영의정 김조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이제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시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의 얼굴을 보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왕 뒤에 놓인 발등상, 즉 수렴청정을 위한 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에게 주인은 헌종이 아니라 헌종의 이름을 등에 업을 자신들이었습니다. 헌종의 어린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정말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묻고 싶었지만 그런 말은 쉽게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소자가 과연 왕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그 한마디에 정전의 모든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의 종착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원황후, 익종의 어머니이자 안동 김씨 세력의 중심.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즉위식은 헌종의 왕위 등극이 아니라 안동 김씨의 장기 집권 개막식에 가까웠다는 것을. 순원왕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궁궐의 모든 숨결이 얼어붙는 듯했죠. 아이에게는 위로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 고갯짓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테니. 얼마나 잔혹한 순간이었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모를 리 없었으나 알면서도 저항할 힘도 말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저 떨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장을 찍어야 하는 허수아비 왕의 시작을 8살의 나이에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인정전의 공기를 채운 것은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산, 그리고 침묵. 헌종은 즉위식을 마치고 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이 골룡포를 벗겨주고 상궁들이 수라상을 차려주었지만 그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고 목은 막힌 듯 말랐습니다. 소리 없이 드는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헌종은 홀로 누운 채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정말 왕이 되어야 하나입니까? 궁에 스며드는 찬 기운이 창호지를 흔들었고 어린 헌종은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의 즉위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그는 그저 작고 고독한 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들은 이 장면을 즉위라는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아버지를 잃은 지 하루 만에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슬픔도 없이 수십 개의 계산된 시선 속에서 왕관이 씌워지는 그 순간, 이 어린 왕이 느꼈을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전체에 홀로 남겨졌다는 깊은 고립감,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립감은 앞으로 15년 동안 그의 삶을 휘감는 어둠이 됩니다.
창덕궁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검은 비단처럼 매끄러운 전각의 지붕 위로 햇빛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지만 궁궐에 흐르는 분위기는 온기 없이 싸늘하기만 했다. 8세의 어린 왕이 즉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 이미 궁궐의 중심에는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의 그림자가 완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헌종은 왕이었지만 궁궐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 순원왕후는 새벽마다 조용히 대비전에서 신하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기계적인 걸음.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린 왕은 왕이 아니었다. 그는 명목상 존재였고 실질적인 국정은 순원 왕후와 그 뒤에 거대한 문벌 가문, 안동 김씨 집안이 장악하고 있었다. 전하께 보고할 일은 대비마마께 먼저 아뢰시오. 김유근이 신참 승지를 향해 내뱉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은 궁중의 질서를 정확히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왕을 보좌해야 할 신하들이 왕에게는 문장을 다듬어 바친 보고서조차 올리지 않았다. 모든 문서가, 모든 결정이, 모든 보고가 순원 왕후의 손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야 헌종에게 전달되는 척만 했다. 헌종은 그것을 몰랐을까? 아니, 그는 알고 있었다. 다만 너무 어려서 어찌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왕이 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헌종은 작은 수라상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비마마는 오늘도 정사를 보시옵니까? 옆에 있던 상궁이 순간 굳어버렸다. 그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 전하. 나라 일이 많사오니. 그러나 상궁의 끝맺음은 어딘가 흐릿했고 그 흐릿함이 오히려 아이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날 밤 헌종은 홀로 앉아 상궁이 내온 따뜻한 죽을 바라보았다. 숟가락을 들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가는 명령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왕인데도 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 그가 마주한 현실은 잔혹했다. 순원왕후는 헌종의 외로움을 이용할 줄도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가끔 그를 불러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전하, 나라 일은 어려운 법이옵니다. 마마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배우도록 하십시오. 말은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밖에 없었다. 지금은 내가 한다. 너는 조용히 있어라. 헌종은 그 말이 자신을 위한 배려인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덫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다. 이 모든 다정함 뒤에는 권력의 철창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순원왕후는 조용히 신하들을 불렀다. 아이가 불안해하니 전하 곁엔 항상 눈과 귀를 붙여두도록 하시오.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왕을 위한 보호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가 독자적인 뜻을 품지 못하도록 감시망을 확대하라는 의미였다. 이날 이후 헌종의 주변에는 항상 내관 2명이 따라다녔다. 헌종은 이유도 모른 채 속삭였다. 저를 왜 자꾸 따라옵니까? 내관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전하를 지켜드리려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헌종의 눈에 비친 그들의 행색은 보호자라기보다 간수에 가까웠다. 이 시기 궁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전하께서 아직 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셨다더라. 왕이지만 국서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한데, 물론 헌종은 기초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정사를 맡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도 이런 소문들은 의도적으로 퍼지고 있었다. 누가 퍼뜨렸는지 궁한 사람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다. 권력을 오래 쥐기 위해 왕의 무능을 과장해야 할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다. 왕은 어려야 하고 약해야 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오래 편해진다. 이때 역사적 사실 하나를 짚어보자면 조선의 외척 정치 구조는 보통 왕이 어릴 때 가장 강력해졌다. 세도 정치의 핵심 조건이 바로 어린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종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왕위에 올랐다. 한편 궁궐 우물가에서 이런 황당한 대화도 이뤄졌다. 전하가 어젯밤 혼자 울었다더라. 에이, 왕이 우나. 아니, 진짜라니까. 상궁이 들어갔다 나와서 울상이었다더라.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립된 어린 왕이 혼자 울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은 항상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성장했다. 이 부분은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복합적 심리적 고립이라는 주제로 논쟁이 있다. 왕의 권위와 개인의 정신적 고립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연구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헌종은 어느 날 조용히 순원 왕후에게 물었다. 대비마마, 소자가 너무 어려서 왕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옵니까? 순원 왕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하, 나라가 전하를 선택한 것이옵니다. 그러니 그 선택을 믿으셔야지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가만히 침상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헌종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질문을 해도 정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왕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껍데기가 되는지 천천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김조순과 김육은, 그리고 안동 김씨 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헌종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왕이라는 장식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 앞에서 헌종이 내뱉는 말은 기록에 적히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 그들의 미움, 그들의 미약한 존중조차 한 번도 헌종을 왕답게 대하지 않았다. 헌종은 어린 나이에 이미 이해했다. 이 궁에서 진정한 힘은 왕이 아닌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잉크처럼 번져갔다. 이 잉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를 짙게 하며 훗날 그가 권력에 맞서게 되는 첫 씨앗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고 고독한 어린 왕, 자신이 앉아있는 용상조차 편히 기대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왕의 시절이었다. 창덕궁 깊은 곳, 햇빛이 잘 닿지 않는 서늘한 복도 끝에서 두 아이가 마주 앉아 있었다.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헌종, 그리고 그의 나이보다 더 작은 7세의 효현왕후였다. 두 아이를 둘러싼 궁궐은 언제나 얼음장처럼 냉담했지만 이 작은 전각 안에서만큼은 미세하게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속에 아주 작고 여린 모닥불 하나가 깜빡이는 것 같았다. 헌종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중전, 오늘 궁중에서 있었던 일 무섭지 않았습니까? 효현왕후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전하, 저도 많이 무섭사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계시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옵니다. 아이의 말투는 어색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의 진심만큼은 너무 분명히 전해졌다. 그 순간 헌종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8세의 왕위에 오른 후 처음으로 지은 진짜 웃음이었다. 궁궐 사람들은 모두 그를 계산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 어린 중전만큼은 자신의 눈과 똑같이 흔들리는 두려움을 지닌 존재였다. 두 아이는 처음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궁중 예법을 제대로 익히지도 못했고 왕과 왕비라는 말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그들은 귀한 것을 얻었다. 동료, 친구,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로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존재. 어느 날 저녁, 헌종은 중전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이건 제가 쓴 시입니다. 전하께서 시를 쓰셨사옵니까? 부끄럽지만 중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효현왕후가 그 시를 읽는 동안 헌종은 괜히 긴장한 듯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시의 내용은 유치했다. 달빛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립다는 말, 웅장한 용상에 혼자 앉아있으면 너무 무섭다는 말, 또 중전이 웃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따뜻한 말. 효현왕후는 시가 끝나는 줄도 몰랐는지 계속 읽으려 했고 마지막 줄에서 멈추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전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헌종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돌렸다.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은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에게 심리적 지지였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추정된다. 어린 나이에 왕과 왕비가 된 경우 부부 사이에 형성되는 이 동료의식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현대 학계에서도 이를 의존적 유대 형성이라고 부른다.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대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안동 김씨 세력은 두 아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왕의 독립적인 의지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순원왕후는 차갑게 말했다. 전하와 중전이 너무 자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하옵니다. 헌종은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 궁중의 예법 때문이라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그는 어렴풋이 느꼈다. 그들이 나를 멀어지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날부터 헌종과 효현왕후가 함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규칙이 생겼다. 식사도 따로, 교육도 따로, 산책조차 따로. 그들은 같은 궁에 살면서도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효현왕후는 울음을 참으며 격실에 홀로 앉았다. 전하를 볼 수 없사옵니다. 곁에서 시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중전마마, 너무 마음 아파 마옵소서. 하지만 뜻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헌종은 더더욱 외로워졌다. 외로운 왕이 외로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었지만 헌종의 외로움은 단순히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는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게 최대한 환히 웃어 보였다. 하루는 인정전 앞에서 우연히 스친 적이 있었다. 효현 왕후의 시녀가 부랴부랴 무릎을 꿇었고 헌종도 놀란 듯 멈춰섰다. 둘은 짧게 인사만 주고받았다. 중전, 안녕하신지요? 전하, 평안하옵니까? 하지만 서로가 지은 그 잠깐의 미소는 하루 전체를 밝힐 만큼 소중했다. 궁궐의 차가움 속에서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마치 겨울밤에 부는 바람 사이로 은근히 스며드는 난로불 같은 존재. 누군가의 음모와 감시 속에서도 그들의 작은 우정은 어디서든 빛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궁은 결코 아이들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는다.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아이들의 마음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조차 이곳에서는 곧 권력의 위협이었다. 궁궐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투명했다. 그 청명한 공기 속에서 헌종은 홀로 걸음을 내디뎠다. 장대석이 깔린 복도는 소리 없이 울렸고 그의 발끝에 닿는 그 미세한 진동마저도 외로움으로 번졌다. 이제 막 10살을 넘긴 왕의 얼굴에는 점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효현 왕후와 함께 보내던 짧디 짧은 따스한 시간, 그 유일한 온기는 점차 차단되고 있었고 궁궐은 다시 헌종에게 벽을 세우고 있었다. 안동 김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미소, 상냥한 말투, 예를 지키는 몸짓 뒤에 숨은 날카로운 칼날. 그들은 헌종이 중전과 함께 보내는 시간조차 하나의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었다. 전하와 중전은 너무나 어리옵니다. 오래 함께 있으면 예법을 어지럽힐 수도 있지 않사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늘 예법이었다. 하지만 예법 뒤에 숨은 뜻은 훨씬 단순하고 훨씬 잔혹했지요. 둘이 가까워지면 왕의 뜻이 생길까 두렵다. 그것이었다. 그날도 헌종은 중전의 처소로 가고 싶었다. 단 한 시즌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앞을 내관이 가로막았다. 전하,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중전마마께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하여. 그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톤이었다. 헌종은 자신이 왕인지 아니면 그냥 감시받는 어린아이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헌종은 갑자기 물었다.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내관들은 동시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준비된 듯한 대답을 했다. 전하를 지켜드리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헌종의 눈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다. 그는 왕인데도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허락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왕권은 왕에게 있지 않았다. 왕을 둘러싼 외척에게 있었다. 며칠 뒤 효현 왕후가 조용히 문 앞에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장독대 옆에서 멈췄고 시녀가 속삭였다. 중전마마, 전하께서는 지금 뵙기 어렵사옵니다. 대비마마의 명이옵니다. 헌종은 문틈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진 채 고개를 떨어뜨린 중전의 모습. 그는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다. 이것은 고립이었다. 왕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갑옷 안에 갇힌 숨 쉴 틈 없는 고립. 그날 밤 헌종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람은 없었고 창호지는 조용히 숨만 쉬듯 떨렸다. 세상의 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리 혼자인가? 그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명목상의 왕은 그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전부 누군가의 손에 주어져 있었다. 그 사실은 어린 헌종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고립이 언젠가 그의 개혁 의지로 변하고 이 깊은 외로움이 언젠가 폭발적인 힘으로 뒤집힐 것이란 사실을. 그 무렵 궁궐 안에서는 여러 이상한 풍문이 흘러다녔다. 전하께서 그를 잘 익히지 못한다더라. 아직 정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이더군. 그래서 대비마마가 대신하셔야 하는 것이다. 이 풍문들은 절묘한 시점에 맞춰 널리 퍼져나갔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듯한 모양새. 현대사학계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논쟁거리다. 과연 헌종은 어릴 적 무능했는가? 아니면 무능한 듯 연출되었는가? 쉽게 결론 나지 않는 주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안동 김씨에게는
약한 왕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효현 왕후의 처소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중전마마, 전하께서는 오늘도 바쁘시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저를 피해 다니신단 말입니까? 시녀는 잠시 말문을 잃었다.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효현 왕후는 순진한 만큼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아이였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전하가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둘을 떨어뜨려 놓고 있다는 사실을. 헌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아팠다. 그녀가 자신을 오해할까봐. 한밤중 헌종은 착잡한 마음을 안고 얇은 등불을 켰다. 조선의 옛 족보에서 전해지는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근심이 많은 자에게는 벗이 약이다. 하지만 그는 벗을 가지지 못했다. 그저 감시하는 눈들, 계산하는 손들, 그리고 허울뿐인 웃음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는 조심스러운 불씨가 있었다. 아주 작고 흐릿하고 쉽게 꺼질 것 같은 불씨.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었다. 헌종은 그 불씨가 언젠가 자신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직 어렸지만 그 역시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궁궐의 차갑고 높은 벽은 그를 고립시켰지만 그 고립은 헌종의 마음속 어디선가 묵묵히 자라났다. 그것은 곧 다가올 그의 첫 반격의 씨앗이었다. 헌종이 15이 되던 해 봄, 창덕궁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러나 그 청명한 하늘빛은 정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어찌나 공기가 무겁던지 마치 누구도 숨을 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 신하들은 정전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고 순원 왕후는 발등상 뒤에서 조용히 왕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용상에 앉아있던 헌종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짐은 오늘부터 친정을 시작하겠소. 정전 안에 작은 파문이 번졌다.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군가 떨어뜨린 부채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김조순이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가가 단숨에 떨렸다. 그는 곧장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전하, 아직 이는 너무 이르옵니다. 그러나 헌종은 그의 말을 손짓으로 끊어냈다. 그 손짓은 작았지만 정전의 공기를 확 바꿔놓는 힘이 있었다. 관례는 관례일 뿐이요, 현실은 현실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공간을 가르며 울렸다. 순원 왕후도 숨을 멈춘 듯 했다. 그날 헌종의 눈빛은 달랐다. 어린 시절 내내 억눌리고 감시받고 약자로 살아온 그가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 변화는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효현 왕후를 잃은 후 깊은 상심 속에서 헌종은 비로소 이해했다. 자신이 왕으로 남으려면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헌종이 느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성이었다. 신하들의 반대는 거셌다. 전하, 아직 정치를 혼자 하시기엔. 전하, 대비마마께서도 우려가. 전하, 국정은 가벼이 할 일이 아니오. 하지만 헌종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절대적인 권위로 말했다. 짐은 8세의 왕이 되었소. 그리고 지금까지 7년을 기다렸소. 더는 기다리지 않겠소. 그 말에 순원 왕후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그녀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키우고 길들였다고 믿었던 왕이 자신을 향해 예리한 칼끝을 겨눈 것이다. 그날 밤 헌종은 내전에서 효현 왕후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슬픔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중전, 이제부터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고통과 상실을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삼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 밤이었지만 창호지가 가볍게 떨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결심을 응원하듯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헌종이 친정을 선언한 다음 날 궁궐에서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득지로 조인형을 이조판서로 임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득지는 왕이 신하들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절대 권한 중 하나였다. 신하들은 즉시 흥분했다. 특히 안동 김씨들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유근이 급히 나와 외쳤다. 전하, 득지는 신중히 사용해야 할 중대한 권한이옵니다. 하지만 헌종은 흔들리지 않았다. 신중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요. 정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왕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조인형은 풍양조 씨의 인물로 안동 김씨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를 이조판서에 앉힌다는 것은 인사권을 되찾는 첫걸음이자
왕권 강화의 시작을 뜻했다. 그날 밤 헌종과 조인형은 조용한 내전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조인형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전하, 정말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대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소? 조인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전하의 뜻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사옵니다. 헌종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 권력에 맞서는 데 필요한 것은 힘, 명분, 그리고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장면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헌종의 자각기 즈고치라고 불린다. 그가 어린 시절의 고립을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한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주체적 군주의 탄생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헌종과 안동 김씨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된 지점이었다. 헌종은 여전히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단호함은 모든 신하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혹시 정말로 이 아이가 왕이 되려는 것인가? 정전 안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어갔지만 그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 가지는 명확했다. 헌종은 이제 더 이상 어릴 적의 그 헌종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첫 번째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창덕궁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헌종의 가슴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허수아비도 아니었다. 조인형을 특지로 임명한 후 며칠간 궁궐의 공기는 미묘하게 흔들렸다. 겉으로는 평온했고 신하는 이전과 다름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과 외척 사이에 첫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순원왕후는 침착한 얼굴로 대비전에서 국사를 보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드디어 시작했구나. 정말로 헌종은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뜨거운 결의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헌종은 내전에서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았다. 촛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모습은 그의 마음 상태와 닮아 있었다. 일렁이고 흔들리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조판서, 조인형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헌종은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라 하라. 조인형은 평소보다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와 큰 절을 올렸다. 전하, 제게는 한 가지 보고가 있사옵니다. 말하시오. 조인형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안동 김씨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전하의 특지 사용을 두고 강한 불만을 품고 있사옵니다. 헌종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곧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요. 조인형의 눈이 번뜩였다. 전하, 과연 강심장이십니다. 헌종은 미소도 띄우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다. 조판서, 과인은 더 이상 누가 정해준 길을 따를 생각이 없소. 이제부터는 내가 왕으로서 길을 만들 것이오. 이 말은 사실상 헌종과 조인형의 비밀 동맹 선언이었다. 헌종은 조인형을 그저 신하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뜻을 함께할 동지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뒤 헌종은 조인형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단순한 보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회담이었다. 조용한 편전의 문이 닫히자 헌종은 속삭이듯 말했다. 조판서, 내 마음속에 하나의 계획이 있어. 조인형은 고개를 숙였다. 전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헌종은 천천히 몸을 숙여 조인형에게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군권을 되찾고 싶소. 조인형의 숨이 턱 막힌 듯 멈췄다. 군권. 조선의 역사에서 왕권과 군권은 언제나 첨예한 고민의 대상이었다. 정조가 장용영을 설치하며 독자 군사력을 확보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였고 그때 이후로 왕이 군권을 직접 손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조인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군권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안동 김씨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헌종은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결코 어린 왕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래서 필요하오. 그래야만 개혁은 시작될 수 있어. 그 순간 조인형은 깨달았다. 이 어린 왕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는 진짜 왕이었다. 동시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헌종이 이 시기에 보였던 정치적 결단력은 국왕주도 개혁의 초기 형태라 평가된다. 특히 조인형을 비롯한 풍양조씨 인물들을 기용한 움직임은 왕권 회복의 핵심적 시도로 기록된다.
게다가 이 시기 헌종이 자주 인용하던 말이 하나 있었다. 인재는 나라의 뿌리다. 이 말은 사실 정조가 남긴 경구로 헌종은 이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정조의 업적을 존경해온 그는 자신 또한 그런 왕이 되길 원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전각 뒤편에서 발견된 작은 흰 비둘기. 그 비둘기는 다리가 살짝 닫혀 있었는데 궁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치료해 풀어주었다. 그날 밤 빗기 없는 얼굴로 문을 걸어 잠그려던 헌종 뒤로 그 비둘기가 다시 날아와 전각 처마에 앉았다. 내관이 말하길 전하, 비둘기는 상서로운 징조라 하옵니다. 그러자 헌종이 희미하게 말했다. 그럼 좋겠구나. 상서로울 때가 온다면. 물론 비둘기 사건이 실제 역사에 기록된 바는 없으나 궁중 기록에 간혹 등장하는 길조지절 전설의 한 사례로 그것이 헌종의 심경과 겹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학계에서는 이런 일화들이 상징적 묘사인지 실제 사건인지를 두고 가벼운 논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그 밤의 비둘기는 헌종에게 잠시나마 희미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조용한 편전, 흔들리는 촛불, 잠들지 못한 왕. 헌종은 조인형과의 비밀 동맹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다. 외척에게 빼앗긴 왕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걸음. 그리고 이 걸음은 조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움직임이 될 것이었다. 창덕궁 후원 너머로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던 1842년 초여름. 궁궐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팽팽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까치의 울음도 불길하게 들릴 정도로 조정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헌종이 친정을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그가 움직일 때마다 안동 김씨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분명했다. 헌종이 군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 무렵 평안도에서 들려온 소식은 뜻밖의 기회를 제공했다. 전하, 평안도에서 대규모 밀란이 일어났사옵니다. 서상교가 급히 달려온 그날, 헌종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 군걸 경비를 재정비해야겠구나. 이 한마디가 조정 전체를 흔들었다. 무슨 상관이냐고? 지방에서 밀란이 났으면 지방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거늘. 헌종은 이를 구실로 왕궁 방어체계, 즉 군사 조직의 개혁을 꺼내들었다.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조선의 군영 체계는 이미 낡아 있었고 그중 일부는 사실상 외척의 손에 떨어져 있었다. 헌종은 그 구조를 갈아엎으려 했던 것이다. 조정회의가 시작되자 신하들은 다급히 반박했다. 전하, 밀란이 일어난 지금 군걸 경비를 손보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옵니다. 전하, 지방 병력을 차출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군걸 방어가 약해진다면 오히려 위험이. 그러나 헌종은 모두의 말을 잘랐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못한다. 그 말 한마디가 정전을 찢어버릴 듯 울려 퍼졌다. 안동 김씨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갔다. 그들은 알았다. 이것은 밀란 처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것은 헌종이 군권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며칠 뒤 헌종은 조용히 조인형과 서희순을 불러들였다. 촛불이 일렁이는 편전. 안으로는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헌종이 입을 열었다. 총융청을 개편하겠다. 총융청은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군영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형식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약했다. 그 구조를 당연히 안동 김씨가 쥐고 있었다. 총융청을 오늘부로 총위영으로 승격하겠다. 조인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서희수는 숨까지 고르게 쉬며 전하를 바라보았다. 총위영은 왕이 직접 지휘하는 친위대였다. 정조의 장용영을 떠올리게 하는 대담한 조치. 안동 김씨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한마디. 조인형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 그럼 총위영의 대장은? 헌종은 단호히 대답했다. 서희순을 총위대장으로 임명한다. 순간 정전이 아닌 작은 편전 안에서조차 공기가 한순간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서희순은 나이가 젊었고 안동 김씨와 혈연 관계가 없었다. 그를 대장으로 앉히는 것은 안동 김씨가 쥐고 있던 군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조정회의에서 김조순이 폭발했다. 전하, 서희순은 군사 경험이 부족하옵니다. 그러자 헌종이 되물었다. 군사 경험이 부족한 자를 지금까지 누구의 아들들이 맡아왔었소? 정전이 조용해졌다. 김유근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헌종이 말끝을 이어가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밝았다. 과인은 실력 있는 자를 쓰겠다. 가문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하는 자를.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왕이 이렇게까지 정면에서 맞서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궁궐 안에서도 분위기가 급히 바뀌기 시작했다. 내관들과 궁녀들은 수군거렸다. 전하 말씀이 요즘 사뭇 달라지셨다더라. 어린아이 같던 전하가 더 이상 그냥 전하가 아니라는구나. 총위영이라니 어디까지 하시려는 건지. 심지어 시중을 드는 궁녀 한 명은 속삭이며 말했다. 이대로 가면 안동 김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헌종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 그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왕으로서 살겠다는 결의. 그리고 이 결의는 차갑게 얼어붙은 궁궐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헌종의 군권 독립 시독이라고 부른다. 정조 이후 거의 사라졌던 왕의 군사력 부활, 그 자체가 혁명적이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점에 헌종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는 조선 후기 유일하게 군권을 다시 손에 넣으려 한 왕이었다. 물론 이것은 현대적 해석일 뿐 당시 조정에서의 평가와는 전혀 달랐다. 당시의 평가, 단순했다. 왕이 너무 강해졌다. 밤이 찾아오고 헌종은 조용히 승화루 난간에 기대어 달빛을 바라보았다. 군권 개혁의 여파로 궁궐은 보이지 않는 파도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린 왕 혼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홀로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만이 선명했다. 헌종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바람이 지나가며 전등의 불꽃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누군가의 응원 같았다. 왜 적들은 몰랐다. 그들은 아직 진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1843년의 여름은 유난히 눅눅했고 창덕궁의 돌길 사이로 피어오르던 열기는 마치 오래된 숨결 같았다. 하지만 그 무더운 공기보다 더 무거운 것은 조정 전체를 누르고 있던 불길한 기색, 그리고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었던 헌종의 변화였다. 그해 8월, 궁에서 달려온 비명은 그 어떤 정치적 긴장보다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중전마마께서 쓰러지셨사옵니다. 그 소식이 편전으로 들어온 순간 헌종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단숨에 달려가 숨을 멈춘 그는 곧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장면과 마주했다. 효연 왕후가 차갑게 식어가는 얼굴로 마치 잠들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의관들은 안절부절하며 진맥을 잡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전하, 맥이 매우 불안정하옵니다. 병체가 분명치 않아 처치가 어렵사옵니다. 헌종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머릿속을 찢었다. 아버지 익종이 쓰러지던 그날의 기억. 그때도 그랬다. 너무 갑자기였다. 헌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전의 손을 잡았다. 안녕. 나와 함께 버티자. 같이 여기서 나가야 하오. 효연 왕후는 간신히 속삭였다. 전하,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제발. 하지만 헌종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의 몸은 점점 식어갔다. 점디 젊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숨은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아주 작은 떨림 하나까지도 사라졌다. 그 순간 헌종의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져 버렸다. 그가 16세의 나이로 겪은 두 번째 상실. 첫 번째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내. 밤새도록 헌종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향냄새, 촛불,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고 잔혹한 침묵으로만 느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왕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는 왕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소년이었다. 며칠 뒤 장례가 치러지고 헌종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순원 왕후가 조용하고 차갑게 말했다. 전하, 이제 새로운 중전을 간택해야 하옵니다. 헌종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지금 이때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오? 순원 왕후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왕실의 혈통 계승은 사사로운 감정보다 앞섭니다. 전하께서는 감정을 정리하시고 혼례를 치러야 하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다. 날이 서 있었고 자비가 없었다. 헌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되뇌었다. 아, 이들은 나를 절대 인간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에게 슬픔을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실 왕비의 죽음은 헌종에게 비극이었지만 조정에게는 단지 새로운 정치적 계산의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1844년 초
헌종은 재혼했다. 17의 헌종과 13의 효정왕후. 하지만 이 혼인은 애틋함도 설렘도 없었다. 효정왕후는 조심스럽게 헌종에게 물었다. 전하, 제 잘못이 있사옵니까? 왜 자주 얼굴을 피하시는지. 헌종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 속에는 어른답지 않은 상처가 깊게 고였다. 아니요, 그저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을 뿐이요. 효정왕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어른들의 세상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린 어린 소녀였으니까. 하지만 조정은 이 새로운 혼인에서도 또 다른 불만을 품고 있었다. 왕비도 있으니 이제 후궁을 들여야 한다. 원자를 조속히 얻어야 한다. 그들은 왕의 슬픔도 왕비의 두려움도 보지 않았다. 오직 계산, 오직 혈통, 오직 자신들의 이해만을 쫓을 뿐이었다. 효연왕후의 죽음 이후 헌종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더 냉정해졌고 더 단단해졌으며 더 격렬하게 자신을 지키려 했다. 조정회의에서 헌종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짐은 더 이상 허수아비가 아니다. 짐이 왕이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선전포고처럼, 누군가에게는 위협처럼 들렸다. 밀란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졌으며 안동 김씨의 탐욕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헌종은 깨달았다. 정치는 눈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잃고서야 그 사실을 이해했다. 현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헌종의 개혁 의지는 효연 왕후의 죽음 이후 더 강렬해졌다. 그녀의 죽음이 헌종에게 남긴 상처는 그의 가슴을 찢었지만 동시에 불꽃도 남겼다. 정조의 피가 헌종의 몸속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창덕궁 승화루에서 헌종은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효연, 내가 꼭 바꿔보겠소.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가운데 그의 결의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정치, 군권, 인사근은 모든 것을 새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이 결심이 그를 더 큰 비극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1844년의 봄바람은 창덕궁을 스치는 순간마다 묘하게 차가웠다. 겨울이 지나갔음에도 궁 안에는 여전히 얼음 같은 공기가 떠돌았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헌종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효연 왕후의 죽음 이후 헌종의 눈빛은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서늘해졌다. 조정 신료들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저 전하께서 예전보다 침착해지셨다는 애매한 말만 돌고 있었다. 하지만 헌종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해 4월, 헌종은 편전으로 몇몇 인물을 불러 모았다. 그 중에는 헌종이 직접 눈여겨보던 젊은 규장각 관리 서희순, 그리고 서자보, 그리고 복권된 지 얼마 안 된 서기순 형제가 있었다. 눈앞의 젊은 관리들을 보며 헌종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모두 가문이 아닌 실력으로 여기에 왔다. 이제부터 과인이 하려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서희수는 자세를 바르게 고치며 고개를 숙였다. 폐하, 명을 내려주시면 목숨을 걸고 따르겠사옵니다. 그 말에 헌종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헌종은 가장 먼저 초계문신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정조가 만들었던 국왕 직속의 젊은 인재 육성 시스템. 그 핵심 목적은 왕 자신이 신하를 뽑고 신하를 키우고 신하를 만든다. 이것은 왕권 강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정조는 긴장 속에 잠겼다. 초계문신이 돌아온다면 안동 김씨의 권력 기반은 균열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작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초계문신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제도이옵니다. 굳이 다시 살릴 이유가 없사옵니다. 그러나 헌종은 단호했다. 그것이 정조 대왕께서 남기신 뜻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선에는 그 뜻이 필요하다. 정전의 공기에서 먼지가 잠시 오진 듯했다. 헌종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몇 주 뒤, 헌종은 직접 명을 내렸다. 20명의 초계문신을 선발하고 규장각에서 교육하라. 그리고 이들은 곧 나의 눈과 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곧 새로운 정보망의 탄생을 의미했다. 헌종은 조선을 흔드는 문제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사람을 보내어 파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안동 김씨들은 난감해졌다. 이제 왕이 자신들의 회의와 보고서만 믿지 않고 별도의 왕의 신하들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니까. 그 무렵 들려온 또 하나의 사건은 조정을 뒤흔들었다. 대사헌 서상교가 김유근을 탄핵한 것이었다. 김유근이 탐욕으로 사사롭게 재물을 모으고 있으며
대비마마의 눈치만 보고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정전은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다.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을 대놓고 김유근은 얼굴이 달아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 무슨 근거로? 하지만 헌종이 손을 들며 말을 끊었다. 그럼 김유근, 이 문서들은 무엇이냐? 헌종이 내민 기록을 본 순간 정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김씨 일가가 빼돌린 재물, 부정한 거래 내역, 지방에서 모아온 금전 보고서,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었다. 분명 헌종의 얼굴은 슬픔으로 상처받은 젊은 청년 같았다. 하지만 같은 얼굴 속에서 왕으로서의 차가운 결의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조정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등잔 아래 그림자들이 넓게 흔들렸고 안동 김씨들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아졌다. 전하가 완전히 변했소. 효연 왕후의 죽음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다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는 경계가 아니라 대응해야 할 때요. 그 말은 듣는 이들조차 섬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헌종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바로 명령을 내렸다. 김유근 즉각 파직, 그리고 김작은 유배를 명한다. 정전은 숨이 투친 듯 조용해졌다. 김작은은 김조순의 아들이자 안동 김씨 권력의 심장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다. 이건 명백한 정면 충돌이었다. 순원왕후가 조용히 헌종을 찾아와 말했다. 전하, 너무 지나치십니다. 헌종은 미소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나치다? 대비마마, 소자는 이제 압니다. 대비마마께서 소자보다 친정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말에 순원왕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자가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청중들은 지금도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평가한다. 정조 이후 가장 강력한 개혁의 순간, 조선에서 보기 드문 젊은 왕의 폭발적인 의지, 그리고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종종 오간다. 효연 왕후의 죽음이 헌종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그의 개혁은 감정에서 비롯됐지만 그 감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이 의견은 지금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헌종은 달라졌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고 촉의 문신을 부활시키고 안동 김씨를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헌종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개혁은 칼처럼 날카롭지만 그 칼 끝에는 항상 자신의 목이 함께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헌종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의 개혁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그 자신이 버티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으니까. 1845년의 조정은 마치 꽉 막힌 연통 속에 갇힌 연기처럼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헌종의 개혁은 이미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그리고 안동 김씨 세력은 그 전쟁의 상대였다. 그해 봄, 헌종은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부분 수리가 아니라 근본 뿌리부터 뽑아내는 개혁이 필요했다. 그의 첫 번째 칼날은 안동 김씨들의 가장 깊은 곳을 향했다. 김작은을 유배하겠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전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졌다. 얼음 같은 침묵이 공기를 누르며 내려앉았다. 김작은 안동 김씨의 상징이자 차기 권력의 핵심, 그를 건드린다는 것은 나와 싸우자라는 공식 선전포고와 같았다. 김유근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전하, 김작은은 조정을 위해 일해온 공신입니다. 감히 어떤 죄로. 그러나 헌종은 이미 준비해둔 문서를 펼쳤다. 부정 축제, 지방 관아와의 암거래, 그리고 무엇보다 짐을 무시한 죄. 그 마지막 말에 정전 전체가 움찔했다. 그것은 왕권을 부정한 중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말이었다. 순원왕후조차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창덕궁의 좁은 회랑을 따라 작은 발걸음들이 오갔다. 안동 김씨 일가들이 모여 비밀 회의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장난다. 전하가 너무 달라졌어. 효연 왕후의 죽음 이후로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소.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이어졌다. 마치 왕이 아닌 고요한 밤속에 숨어있는 짐승을 경계하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대비마마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전하의 칼날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흩어지듯 사라질 때까지 궁의 등잔불은 오래도록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헌종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조인형, 자네와 함께 더 큰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 조인형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폐하, 설마 군권입니까? 헌종은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조께서 장용영을 설치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조인형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군권 개혁은 단순히 용감한 정도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왕조 내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 중 하나였다. 폐하. 그 길은 매우 위험하옵니다. 위험하지 않은 길은 이미 없다. 헌종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해 여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전라도에서 대규모 밀란이 일어났다는 보고, 혼란이 커지고 지방 군사들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 헌종은 이 혼란 속에서 뜻밖의 여지를 보았다. 지금이요. 군걸 경비 체제를 전면 재정비하겠다. 김유근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전하, 지방이 불안한 이때 군걸 방비를 변경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군걸의 방어를 강화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은 김유근도 반박할 수 없었다. 명분은 언제나 개혁의 중요한 무기였다. 헌종은 조용히 덧붙였다. 총융청을 다시 편제하겠다. 그리고 총융대장으로 서희순을 임명한다. 정전이 소란해졌다. 안동 김씨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희순은 군사 경험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명문가 출신도 아니옵니다. 그때 헌종의 반문이 정전을 찌르는 칼날처럼 내려왔다. 명문가여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법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이 헌종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명확하고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다. 당시 조정의 기록과 후대 학자들의 해석은 의견이 엇갈린다. 헌종은 정조의 개혁 정신을 부활시키려 했던 왕이었다. 서희순 기용은 안동 김씨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학계 의견도 있다. 헌종의 개혁은 너무 빠르고 너무 대담했고 너무 고독했다. 어쩌면 이 말이 가장 정확했을 것이다. 총융청 개편이 단행된 후 안동 김씨 세력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들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헌종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살피고 보고를 듣고 밤새워 정무를 처리하며 왕이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끝없이 되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확신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왕이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왕의 빛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빛은 너무 뜨겁게 타올랐고 그만큼 빠르게 꺼져버릴 운명이었다. 1846년 이후 헌종은 누구의 말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누군가가 그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촉의 문신의 확대, 총융청의 재편, 군권 장악, 인사권까지. 헌종은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달렸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조정의 반발은 더 거칠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발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같은 문제가 있었다. 바로 후사. 1847년 3월의 어느 날 정전의 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탁했다. 신하들이 아침 조회를 위해 늘어선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모두의 얼굴에 묘한 긴장과 결의가 함께 엉겨 있었다. 순원왕후가 직접 정전으로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전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있사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헌종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느꼈다. 오늘의 회의는 이미 대결의 장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김조순이 뒤를 이었다. 부사후사 문제이옵니다. 그 뒤를 이어 김작은이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께서 친정하신 지 벌써 13년이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아직 원자가 없지 않사옵니까? 정전은 쪼개질 듯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말들이 오늘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헌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짐은 아직 젊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절박한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김유근이 냉정하게 말했다. 바로 그렇기에 더욱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다른 왕들은 이미 이 나이에. 다른 왕과 짐을 비교하지 마라. 헌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순간 정전의 공기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신하들은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마치 이분이 왜 화를 내지? 우리는 할 일을 말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태도였다. 김작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분노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 하옵니다. 그 말은 전하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라는 조롱이나 다름없었다. 헌종은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그럼 짐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 순원 왕후가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왕실의 대의가 우선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가장 잔인한 말이 터져 나왔다. 더욱이 전하께서는 이미 효정마마와의 혼인 이후 몇 년째 그만하라. 헌종의 절규가 정전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상처받은 젊은 남자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정전은 갑자기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헌종은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혈통을 남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동안 그가 이루어낸 개혁, 총융청 개편, 인사권 장악, 군권 강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문제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의 의지가 아니라 왕의 후사였다. 그리고 헌종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헌종은 홀로 낙선제의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날 동안 손에 잡히지 않던 서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 보지도 않는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저음의 한마디는 뼛속을 울리는 자책과 같은 울림이었다. 아무리 하여도 이들은 나의 뜻을 들을 생각이 없구나.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조용한 울음처럼 들렸다. 왕이지만, 젊은 왕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얼마 후 신하들은 다시 압박을 시작했다. 전하, 후궁 간택을 시작해야 하옵니다. 광산 김씨의 딸 김씨가 유력 후보이옵니다. 새로운 후궁 김씨께서 석복헌에서 머무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김씨라 불리는 이름을 입에 올렸고 헌종은 점점 더 짙은 회의감에 잠겼다. 결국 헌종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때나 하라.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말투였다. 조정은 만족했다. 그제야 그들은 비로소 헌종을 다시 안정적인 왕으로 보았다. 그러나 헌종은 그렇게 말한 순간 자신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다. 이 시기를 두고 현대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헌종의 개혁은 후사 문제에서 벽에 부딪혔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려 했지만 왕조라는 구조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사 압박은 결국 헌종의 정신과 의지를 무너뜨린 결정타였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합의된 의견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명확하다. 이때부터 헌종의 힘은 날개를 꺾기 시작했다. 그의 개혁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그가 쌓아 올린 의지는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이 조용한 균열은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헌종은 여전히 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왕이라는 사실조차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1849년 5월의 창덕궁은 봄 햇살이 너무 밝아 오히려 잔혹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창밖의 벚꽃은 이미 거의 져 있었고 바람은 새 잎사귀를 흔들며 초여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낙선제 깊숙한 곳에서 22세의 젊은 왕 헌종은 서서히 꺼져가는 빛처럼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체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다. 궁녀들이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전하께서 식사를 거의 하시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관들은 매일 약을 지어 올렸지만 헌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마음이 병들었는데 몸에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에 객실의 공기가 잠시 떠섰다. 그 누구도 왕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헌종의 병세가 악화되자 조정에서는 다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만약 전하께서 오래 버티지 못하신다면 다음 왕은 누구인가? 전주이씨 종친 중 누가 적합한가? 이 잔혹한 대화는 왕이 아직 살아있는 궁에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인 듯 오갔다. 박 교수가 그 말을 듣고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전하께서 아직 살아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오? 조인형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들은 늘 그렇지 않았소. 이 나라는 왕이 죽으면 바로 다음 왕을 찾는 곳이니 둘은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감히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선이 늘 존재했다. 헌종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박 교수를 불러 말했다. 과인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박 교수, 삼정, 전정, 군정, 환곡, 전면 개혁을 시작하자. 이것만은 반드시. 박 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폐하, 지금은 무리하옵니다. 부디 병환을 먼저 추스르시옵소서. 그러나 헌종은 미약한 미소를 지었다. 병은 중요하지 않소. 나라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왜 왕이었겠느냐. 그 말에 박 교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폐하의 뜻을 함께 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마지막 개혁은 아마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1849년 5월 말, 헌종은 승화루에 앉아 정조의 어록을 읽었다.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지만 눈빛만큼은 한결같았다. 증조부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으며 책장을 넘겼다. 헌종이 걸어온 길은 정조와 닮아 있었지만 정조에게는 있었던 것 시간, 이 헌종에게는 없었다. 정조는 반평생 동안 개혁할 시간이 있었지만 헌종은 고작 7년이었다. 시간이 부족하구나. 헌종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1849년 6월 6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의 비상한 분위기가 일었다. 헌종의 호흡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다. 전하, 전하. 궁녀들이 울먹이며 흔들었지만 헌종은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다. 23세, 너무도 짧고 너무도 고독하고 너무도 치열한 삶의 끝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왕이 승하했음에도 궁 안은 울음소리도 혼란도 없었다. 오히려 기묘한 침묵과 차분함이 흘러넘쳤다. 순원왕후는 담담하게 말했다. 후계자 문제를 논의합시다. 김조수는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강화도에 사는 전주 이씨 종친 이원범을 데려와야 하옵니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원범이라니, 그는 평생 농사만 지은 자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 적합하오. 그 말에 정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강화도로 급히 사신이 파견되었다. 놀랍게도 이원범은 저항 한 번 없이 곧장 따라 나섰다. 박 교수는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너무 순조롭지 않은가? 서희순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일 같습니다. 둘은 더 말하지 않았다. 입 밖으로 꺼내면 위험한 짐작이었기 때문이다. 6월 9일, 단 3일 만에 철종의 즉위식이 열렸다. 헌종의 죽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절차였다. 철종은 조용히 말했다. 과인은 아직 아는 것이 없소. 대비마마의 지도에 따르겠소. 순원왕후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안동 김씨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왕을 얻은 것이다. 그날 밤, 박 교수는 홀로 헌종의 빈전 앞에 섰다. 촛불이 약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이제 알겠습니다. 왜 아무도 전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는지. 모두가 전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 말은 마치 긴 세월을 뒤늦게 깨달은 후회의 울음 같았다. 전하께서는 너무 일찍 태어나셨습니다. 아니면 너무 늦게. 빈전의 어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흔들리는 촛불이 헌종의 영정을 비추고 있었을 뿐이다. 그 영정 속의 헌종은 23세의 젊은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헌종의 죽음과 함께 조선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되살리려 했던 개혁의 불꽃은 꺼졌고 왕권 강화를 꿈꾸던 젊은 왕의 의지는 그의 죽음과 함께 매몰됐다. 철종이 즉위한 순간 조선은 다시 세도 정치의 시대, 기득권의 시대, 정체의 시대로 향하고 있었다. 헌종의 죽음은 질병이 아니라 정치가 죽인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랫동안 조용히 묻혀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창덕궁의 오래된 기와 위로 바람이 천천히 흘러간다. 이제 이야기는 끝에 이르렀고 우리는 한 젊은 왕이 지나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보고 있다. 헌종은 8세의 어린 나이로 차가운 권력 속에 내던져졌다.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가 거의 없었고 그는 늘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효연왕후와 함께한 짧은 시간만큼은 그에게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헌종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남겼다. 그 후 헌종은 정조의 뜻을 다시 일으키려 애썼다. 촉의 문신을 부활시키고 총융청을 개편하고 권문세가를 밀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그의 적들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뿌리 박혀 있었다. 헌종의 개혁은 빛났으나 그가 가진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리고 가장 잔혹했던 것은 그를 진정한 왕으로 보지 않았던 세상. 그들은 그를 이용했고 밀어냈고 마침내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았다. 헌종은 결국 23세의 짧은 생을 마쳤다. 하지만 그의 고독과 노력, 그리고 그가 남긴 불씨는 오랫동안 역사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촛불을 하나씩 끄듯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도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숨을 고르고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오늘 당신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이야기는 여기에서 조용히 닫힌다.